예도입니다. 존재의 숲에 저녁 노을이 지고 있습니다. 여느 때보다 매미 소리와 귀뚜라미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을 보니 가을이 조금씩 다가오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AI 시대 레이 브라시에의 사유는 두 번째 강의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레이 브라시에가 2007년에 출간한 니힐 언바운드 풀려난 물을 독해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3명의 철학자를 재언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에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게 천착하여 사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예도만의 클래스로 풀어내는 예도의 신유물론 철학. 강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예도TV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발적 수업료겠죠, 그죠? 예도TV 재생 목록에 가시면 AI 시대 신유물론 철학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 목록에는 이미 22편의 강의가 모여 있습니다. 오늘 23번째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레이 브라시에의 사유로는 두 번째 강의죠, 그죠?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 1917년에 막스 베버는 미넨대학교에서 비션샤프트 알스 베루프 직업으로서의 학문, 소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 유명한 계몽주의의 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엔트 짜우버롱, 탈마법화, 영어로는 디스엔챈트먼트. 계몽주의는 중세의 신학에서 중요했던 신의 목적론을 제거한 탈마법화 운동을 일으킨 그런 철학 운동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업으로서 소명으로서의 학문이 어때야 되는지를 연설했죠. 레이 브라시에 역시 2007년도에 출간한 풀려난 무 소제목 Enlightenment and Extinction 계몽과 소멸이죠, 그죠? 이 계몽은 이런 탈마법파의 사유 역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계, 이 우주에는 어떤 신적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목적론을 제거하라. 그래서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 정의, 지혜, 사랑, 용기 이런 덕목들을 신에게 투사하여 진리의 존재를 만들어내잖아. 포예르바하에 따르면은. 그래서 그 신이 이 세계를 창조하고 자기의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이 세계와 우주를 운행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목적론의 마법을 깨트린 게 계몽주의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계몽주의의 과제는 또한 이성중심적 철학을 만들어내면서 근대의 모더니즘을 지배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레이 브라시에가 보니까 이런 이성중심적 담론 역시
인간 중심적으로 이 세계의 실제와 우주의 실제를 해석하는 그런 방식의 철학이다 이거야. 그래서 계몽주의의 탈마법화 운동은 받아들이지만은 이런 이성 중심의 철학은 또 거부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으로 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 세계를 수학화해서 과학혁명을 일으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인간 중심적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건 역시도 근대가 만들어낸 인간 중심적 허구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신유물론 철학은 인간이 만들어낸 의미와 목적, 그 모든 것을 실제 자체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이걸 레이 브라시에는 일부 Destroying the Manifest Image, 명시적 이미지를 파괴하기 곳곳에서 Mind Independent, 정신으로부터 독립된 리얼리티, 실제라고 하죠. Mind Independent reality 이렇게 써. 이걸 하이픈을 빼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 The reality independent of mind. 인간의 정신, 지성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독립된 실제. 이걸 주장하잖아.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실제 보기는 여러분들이 예도와 함께 신유물론 철학의 아버지 중의 아버지로서 함께 고찰했던 프랑스와 라리엘의 일자 실제, 레엘 개념을 분석하면서 이미 살펴보았죠. 그것은 지금까지 서양 철학이 고대로부터 출발하면서 만들어낸 인간 중심적인 의미 부여, 이데아의 철학, 지성으로 사물의 형상을 보는 것, 그리고 논리 철학,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철학은 언제나 인간 지성의 의미 부여를 먹고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모든 철학을 거부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으로부터 독립된 실제 복인 거야, 예를 들어. 그래서 레이 브라시에만의 계몽주의는 서구 근대 계몽주의를 넘어서서 이성중심적 사고 자체를 사유하는 그런 계몽주의인 거예요. 우주에는 어떤 인간중심적 흔적도 적용되지 않으며 우주는 인간에게 무관심하다. 마음으로부터 독립된 실제다. 일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느 시기가 되면 태양열도 힘을 잃고 소멸하게 되면서 우주 소멸이 기정사실로 예정된 이 우주 공간 안에 지구라는 작은 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의미 부여를 해체하고 우주적 실제를 그 자체로 보는 것. 그게 바로
레이 브라시에의 허무주의적 유물론인 거야. 여러 일부의 명시적 이미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한 번씩 일리미네이티브 머티리얼리즘, 제거적 유물론을 말하는데, 이건 역시 인간이 부여하는 모든 의미, 이미지를 제거하는 유물론인 거예요. 여기서 더 매니페스트 이미지는 사실 깊이 들어가면 에드문드 후설의 개념인데, 미국 철학자 윌프리드 셀라스의 개념을 차용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셀라스는 칸트와 후설 연구자로서 영미 철학의 분석 철학을 주도했던 20세기의 인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서양 철학의 인식론의 대가 칸트와 후설을 연구하면서 영미 분석 철학을 이끌었던 그런 철학자가 윌프리드 셀라스인 거예요. 셀라스의 철학의 핵심은 주어진 것의 신화를 말한다는 거야, 여러분. 주어진 것의 신화. The myth of the given. 주어진 것. 그건 인식론에서 바깥 세계로부터 대상이 감각 직관을 통하여 인간의 의식에 주어진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게 왜 신화인가 하면, 이 주어진 것이 영국 경험론은 곧바로 지성의 지식으로 개념화되는 것처럼 말했다 이거예요. 이걸 셀라스는 파운데이셔널리즘, 토대주의라고 하는데, 이 토대주의를 해체하는 게 셀라스의 초기 철학의 과제였어요, 여러분. 셀라스가 53년도에 출간한 56년도입니다.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 경험론과 마음의 철학, 정신의 철학, 심리의 철학, 뭐 전부 다 되겠죠. 그죠? 이 작품에서 칸트의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고 직관 없는 개념은 공허하다 이러잖아.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주제가 된 거예요. 모든 감각 직관을 통하여 주어진 대상의 표상은 자체로 개념이 되는 게 아니야. 자체로 지성의 지식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미 앞서 놓여진 사회적 논리 체계가 이미 있고 거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미를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개념만 있게 되면 공허한 거야. 내용이 없으니까. 이 둘을 조화시키면서 주어진 것은 자체로 경험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성의 지식이 되는 게 아니다. 언제나 이미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앞서 작용하는 논리체계, 개념체계가 있고 거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의미가 발생한다. 주어진 것은 신화가 아니다 이 말. 이런 방식으로 개념을
사회적 논리 체계로 확장하면서 영미 분석 철학의 주도적 인물이 되잖아, 셀라스가. 그런데 셀라스의 60년대로 들어서면서의 연구는 현상학적 이미지와 과학적 이미지를 어떻게 통합할까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레이 브라시에의 명시적 이미지를 파괴하기, 명시적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명시적 이미지와 과학적 이미지, 이건 어떻게 다를까? 63년도에 Science, Perception and Reality, 과학, 지각, 그리고 실제라는 논문집에 보면은 Philosophy and the Scientific Image of Man, 철학과 인간의 과학적 이미지란 논문이 있어. 여기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셀라스는 두 가지 이미지를 구분해요. 명시적 이미지, 매니페스트 이미지, 사이언티픽 이미지, 현상적 이미지. 후설의 영향을 받은 셀라스는 그걸 명시적 이미지라 그래. 왜 그럴까? 왜 과학적 이미지는 과학적 이미지로 쓰는데 현상학적 이미지를 명시적이라고 쓸까? 그건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미있죠, 그죠?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이미지, 후설적으로 보면 지향성을 통하여 의식에 주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현상학의 이미지인 거예요. 그런데 과학적 이미지는 어때? 그 당시에 양자 물리학의 영향을 받았던 셀라스는 입자의 장, 공백, 양자 물리학의 전보다 작은 입자들의 움직임, 미시적 세계의 움직임, 이건 눈에 보여? 안 보이죠. 그래서 명시적이 아니라 과학적 이미지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실제에 더 가까운 이미지이긴 한데,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자기 방식대로 자아의 통일성 안에서 의미를 부여하잖아. 후설적으로 보면 지향성을 통하여 이 세계와 연결된 의식은 자기 내면으로 눈을 돌리면서 의식에 주어진 그것을 의식작용을 통하여 노예마로 만들잖아. 의식작용은 노예시스요. 의식된 것은 노예만 거야. 이념 1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죠? 이때 나타난 이미지가 명시적 이미지인 거야. 눈에 보이는 거시적 세계의 이미지. 이 이미지에는 윤리 도덕의 이미지도 포함돼.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활세계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이미지가 명시적 이미지인 거야. 이에 비하여 과학적 이미지는 양자물리학자들이 바라보는 이 세계와 우주의 실제,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실제는 미시적 세계에서는 전보다 작은 입자들의 파동적 움직임, 대부분이 비어있는 여백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과학적 이미지와 명시적 이미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학문은 이 둘을 통합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셀라스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레이 브라시에는 과학적 이미지로
명시적 이미지를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명시적 이미지,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이 세계, 바로 사변적 실제론, 극단적 무의 허무주의가 나타나는, 그리고 신유물론 철학이 나타나잖아. 물질의 능동성, 물질 자체의 능동성을 사유하는 것. 라리엘의 사유로는 일자 실제를 사유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인 모든 상관주의를 끊고 난 이후에 이 세계와 우주의 실제 자체를 사유하는, 이게 과학적 이미지인 거예요. 그래서 명시적 이미지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후설의 현상학, 칸트의 선험적 인식 조건의 체계, 이 모든 게 해체되는 거예요. 그죠? 주체도 없고 자아도 없고 의식도 없다. 이 모든 것은 과학적 이미지의 미시적 세계에서 보면 무기물들의 움직임과 같이 전부 다가 입자들의 움직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 점에서 신유물론은 물질의 능동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현상학의 이미지의 흔적을 전부 다 제거하라. 그래서 일리미너티브 머티어리얼리즘, 제거적 유물론인 거야, 여러분. 인간이 부여하는 현상학적 이미지를 제거하라. 인간이 부여하는 명시적 이미지를 제거하라. 이게 바로 레이 브라시에의 풀려난 무의 일부에 나타나는 주제들인 거야, 여러분. 여기에 깊숙이 윌프리드 셀라스의 명시적 이미지 개념이 나타나지만 이 사유의 배후의 대가는 누구야? 에드문드 후설인 거야. 그리고 신경과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도 현상학에서 말하는 지향성을 통한 의미 지평을 형성하는 주체, 자아의 통일성,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의미는 뇌의 물리적 메커니즘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고 뉴런의 신경작용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거예요. 뇌의 유물론의 결과물이 현상학적 의미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레이 브라시에는 이 모든 것을 뇌과학, 신경과학과 그리고 윌프리드 셀라스의 과학적 이미지를 갖고 현상학적 의미 부여의 이미지를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재미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이 브라시에는 윌프리드의 과학적 사유를 받아들여서 제거적 유물론을 주장하고 뇌과학을 받아들여서 신경과학을 통하여 현상학을 해체하는, 칸트와 후설을 해체한 이후에 물질 자체의 움직임을 긍정하는 양자역학적 입자들의 운동을 긍정하는 과학적 이미지, 과학적 실제론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그리고 또 2장에 보면은
2부죠. 2부. 2장이 아니라. 풀려난무의 2부의 제목은 The Anatomy of Negation인데, 부정의 해부학에서 부정은 뭘까? 이건 해결의 부정이 아닌 거예요. 정신의 운동이 부정을 통하여 긍정을 얻고, 지향을 통하여 종합과 화해를 얻는 이런 변증법적 운동의 부정이 아니라, 이 부정은 알랭 바디우의 무의 개념, 공백의 개념, 그리고 프랑스와 라리엘의 농필로소피, 비철학의 개념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인간이 부여한 신의 목적론,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지표, 이 우주와 세계에는 어떤 목적도 어떤 의미도 없다라고 한다. 그 자체로 절대적 무로서 태양의 소멸과 더불어 열역학적 소멸이 일어나는 이 우주적 전체에 물을 사유하는 것, 이게 철학의 계몽이라고 한다면, 이 부정은 철저히 빈 공백을 긍정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긍정하는 부정인 거야, 여러분. 레이 브라시의 사유, 특히 이 2부가 어려울 건데, 여러분들 지금 강의 들으면서 쏙 들어올 거야, 여러분. 이 부정은 빈 공백을 긍정하는, 실제 중에 실제를 사유하는 그 길인 거예요. 2부의 첫 번째 장의 제목이 Unbinding the Void, 빈 공백을 풀어놓기라는 제목이 있어요. 빈 공백을 풀어놓는다는 건 양자역학적 실제를 긍정하는. 그런데 여기서 빈 공백을 풀어놓는다는 건 알랭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에 나오는 칸토의 집합론의 빈 공백인 거예요. 공집합. 이 빈 공백이 다시 계산될 때 전체 집합론을 바꾸어 놓잖아. 양자역학에서도 입자 사이에 있는 빈 공백이 입자들을 움직이게 하잖아. 원자 핵 주변을 도는 전자의 움직임을 통하여 전자기력이 나타나잖아. 이게 실제 자체를 움직이는 힘인 거예요. 이것은 빈 공백으로 보여. 거시적으로 볼 때는 나무, 집, 울타리, 오토바이, 온갖 것들이 놓여 있지만, 양자역학적으로 미시적 세계를 바라볼 때는 그건 빈 공백인 거야, 전부 다. 이 빈 공백은 언제나 새로운 입자의 움직임이 힘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시적 세계의 실제론을 받아들여서 무는 그냥 무가 아니라 오히려 존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작동의 공간인 거예요. 전체 존재론을 바꾸어 놓는 그런 공간인 거예요. 아감벤의 사유로 말하면 예술의 공간은 직접 시로 기록된, 그죠? 문자열이 아니라
빈 여백인 거예요. 모든 의미는 여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행간에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음표들의 빈 공백에서 음악의 창조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빈 공백을 풀어놓는다는 건 실제의 움직임, 물질의 능동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존재가 아니라 무다 이거야. 이런 실제론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레이 브라시에의 사견적 실제론은 이런 물을 긍정하는 거야. 그죠? 이런 부정인 거예요. 그 전에 입자의 공간을 차지했던 그곳은 또 다른 입자들의 체험을 통하여 끊임없는 운동을 만들겠죠. 빈 공백은 창조의 공간이요, 힘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말하는 의미, 인간이 만들어낸 신의 목적, 이런 것들은 실제에 원래는 붙어 있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거예요. 인간이 그런 방식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고 언어로 떼붙이고 인간의 논리적 이항 대립으로 세계와 우주를 구성해왔다. 이런 것들은 논필로소피, 비철학으로 해체해야 됩니다. 이때의 프랑스와 라리엘의 비철학의 이 부정이 바로 부정의 해부학의 부정입니다. 그래서 레이 브라시에의 부정의 해부학의 부정의 개념은 해겔 것이 아니라 알랭 바디우와 프랑스와 라리엘의 부정 개념이다. 이를 통하여 브라시에는 우주적 소멸, 인간 중심적 의미화와 목적화의 소멸, 우주 자체의 소멸, 결국 3부의 시간의 종말로 가죠. 그죠? 여기서 결국 철학의 소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의 소멸을 통하여 사유의 소멸이 일어나고, 이 사유의 소멸은 결국 철학의 소멸인 거예요. 이 철학의 소멸을 사유하는 게 철학적 계몽주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의 소제목이 Enlightenment and Extinction, 계몽과 소멸. 이 계몽주의는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브라시에에게 프로메테우스적 합리주의와 연결되죠. AI 기술 자본주의 시대 가속주의와 연결되는 거야. 좌파 가속주의. 여기에 대한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요. 레이 브라시에의 세 번째 사유를 다룰 때 체계적으로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 부정을 통하여, 부정의 해부학을 통하여 인간이 수천 년 동안 고전을 통하여, 철학을 통하여, 문학을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언어와 사유를 통하여 붙여놓은 모든 의미를 제거하는, 부정의 해부학을
지나면서 이제 시간의 종말이 오는, 언젠가 지구는 태양열에 의하여 완전 소멸될 것이다. 태양 역시 소멸될 것이다. 이 우주는 암흑우주가 될 것이다. 이미 프랑스와 라리엘이 1988년도에 철학의 결정이라고 하는 논문에 발표한 내용이잖아. 이 시간의 종말에 나타나는 우주의 소멸은 암흑우주인 거야. 우주의 죽음을 사유하는, 절대적 물을 사유하는 거야. 이게 철학의 과제인 거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죠, 그죠? 그러니까 니체가 일평생 동안 무의 공간을 사유하며 그 무한한 냉기를 겪어내며 마지막에는 광인이 돼버리잖아. 미쳐버리잖아, 그죠? 그런데 니체가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초인으로서의 힘의 의지와 영원회귀 역시도 인간의 흔적이 묻어있다 이거예요. 이것조차도 거부하는 레이 브라시에인 거예요, 여러분. 우주와 사물은 인간에게 무관심하다. 그러나 니체의 힘의 의지, 그의 말년의 노트들에 보면 이러한 영원회귀의 무한한 냉기의 영원한 회귀, 물질 자체의 능동성을 노래하면서 디오니소스적 춤을 추고 있는 니체. 니체 역시 레이 브라시의 이러한 절대적 물을 긍정하는 우주의 소멸과 모든 존재자들의 죽음, 모든 생기론의 소멸. 그래서 안티바이털리즘인 거야. 레이 브라시의 사유의 핵심적 용어가 모든 생기론을 부정하고 물질 자체에 그 물을 사유하는 것. 태양의 밝음조차도 소멸된 그 암흑 가운데서 움직이는 물질 자체의 움직임, 빈 공간, 무한한 냉기, 이걸 견뎌내는 게 철학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니체의 마지막 노트들에서도 읽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 많이 뚫렸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을 사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를 극단화시켜서 사변적 실제론을 말하고 제거적 유물론을 말하고, 그죠? 허무주의적 유물론을 말하지만 이 우주 공간에 인간이 주인이 아니다. 인간을 더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니네 인간이란 뭐냐? 니네는 아무것도 아니다. 태양열이 하루만 없어도 니네들이 창조하지 않은 인류가, 태초의 인류가 이 지구에 왔을 때 언제나 이미 거기에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 그 타자들이 없었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 이 절대적 무의 공간은
인간이 소중하다면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자들 역시도 그 못지않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유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예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멸을 사유하는 게 계몽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 철학의 계몽은 무한한 냉기를 끝까지 사유하여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자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이 타자적 존재들이 없었다면 인간 역시도 하루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서로 함께 있음, 서로 더불어 있음, 밋 아이난들 자인, 밑자인을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극단적 허무주의의 무한한 냉기 가운데에서 인간은 보다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 우주 공간에서 지구는 하나의 점도 되지 않는 것처럼 지구 전체 공간에서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 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신유물론 철학은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닌가. 예도는 생각해 봅니다. 재밌었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